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벌써 2월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꽃도 막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는 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선생님. 저 얼른 봄 기다려요. 칙칙한 롱패딩 벗고 봄옷 입고 싶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여전히 춥지만 마음으로나마 봄을 한번 불러보면서 나비 잡으러 가볼까요? 나비. 좋죠, 나비. 그런데 여러분, 네. 우리 몸속에도 이 예쁜 나비 한 마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왜 남자들 나비 넥타이 매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바로 그 부분에 우리 몸속에 나비가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인데요. 오늘은 나비의 비밀,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내분비내과 전문의 남이나 선생님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내분비내과 전문의 남이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갑상선 질환을 얘기할 때 나 갑상선 있어, 갑상선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갑상선에 대해서 우리 몸속의 나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이 대체 뭘까요, 선생님? 네, 보통 갑상선을 병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갑상선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예. 그 위치를 보면 우리 목 중앙에 네. 그 돌출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후두윤기입니다. 예. 후두윤기의 2cm 밑에서 네. 나비 모양으로 펼쳐져 네. 있는 기관이 갑상선인데요. 갑상선도 한 2, 3cm 정도밖에 네, 안 그 돼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돼 지금 보여요. 만져지나요? 저희들 만져보면 대부분 크지 네. 않으면 예. 만져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네. 네네. 예. 그렇고요. 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에서 섭취된 요오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신 장기에 흘러가면서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니까 이제 보일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엑셀러레이터 자동차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 갑상선에 그러면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을 건데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 질환은 크게 갑상선의 기능 이상 그리고 염증, 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 이상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방출이 되는 네. 경우를 일컫고 네.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반대로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염의 경우는 갑상선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보통 우리가 혹이라고들 하죠. 네. 이런 것들이 갑상선 결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상선이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 역할을 하니까 이게 뭐 많이 나오면은 에너지도 나고 열도 나고 해서 좋을 거라고 좋은 거 생각을 아닌가요? 했는데 네? 그게 또 아닌 건가 봐요. 네,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은 많이 나와도 문제고요. 네. 적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음.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딱 적당량이 나와야 합니다. 음. 이것은 우리 몸 속에 뇌 안에 있는 중심부의 뇌화수체와 갑상선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갑상선 호르몬은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 음. 갑상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조절하는 또 다른 게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뇌하수체가 우리가 혈액 속에 갑상선이 좀 모자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그때 판단을 해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계속 분비를 시켜서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요. 만약에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서 호르몬의 생산을 반대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예. 과다했을 경우에 항진증 또는 부족할 경우에 기능 저하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심박동수의 변화라든지 체중의 변화 그리고
체온 조절의 변화라든지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는 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어서 예.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적절히 중- 딱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어. 항진증, 어. 적게 나오면 저하증. 뭐 크게 두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왜 좋다고 하지만 성장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병이 되는 거니까 딱 적당한 양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내가 좀 이상해요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증상이 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네. 갑상선은 사실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기관이지만 네. 우리 몸에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일러를 이제 막 떼네요, 이제. 네,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이 적당해야 적절한 난방이 되면서 우리 몸의 신체 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된다면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은 거랑 네. 비슷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네. 좋긴 하겠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더위를 잘 타고 예.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이 커지기도 커지기도 합니다. 하고. 일관으로 보이네요. 네. 음. 식욕이 굉장히 증가하긴 하지만 네. 반면에 체중은 감소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요. 떨리고 화를 잘 내기도 화도 하고요. 잘 내고. 일부에서는 안구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이 외에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기적인 하지 마비를 가지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마비요. 네. 예. 유독 그래서- 남자한테만 예, 동양인 그런 거예요? 남자한테 잘 네.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예. 혈액 검사를 해보면 칼륨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저런 보일러 틀어놓은 저런 증상 없이 그냥 하지마비만, 다리마비만 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증상이 있어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그래서 어. 하지마비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하시거나 업무에 열중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음. 네. 그 증상에 대해서 아마 집중을 하지 못하셔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하증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는 보일러가 좀 적게 틀어진 거랑 같겠죠. 춥겠네요. 네, 일단. 네, 그렇죠. 네.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예. 얼굴과 손발이 푸석푸석하게 붓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 있긴 한데 예. 체중이 반면에 증가하고요. 네.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예. 하고 여성의 경우에 생리량이 어. 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예. 심한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왜 전체적으로 볼 때 갱년기랑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기능 항진증도 네. 굉장히 가슴이 뛰고 예, 이러니까 예. 예. 폐경기 얼굴도 막 달아오르고. 네, 네네. 폐경기 전후의 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진단 시점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간혹. 있겠구나. 네, 네네네. 저희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도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반대로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갑상선에는 문제가 없고 그냥 폐경 증상, 완경 증상으로. 네, 또 일반적인 피로감만 있는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 기능 저하증 하면 피로감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피로감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얼굴이나 손발이 푸석푸석하고 심하면 얼굴색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훨씬 더 네.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겨울이니까 너무 춥고 괜히 몸도 늘어져서 피곤하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네. 아니 혹시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자가진단법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거나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욕이 증가하지만 체중이 감소하고 손이 떨리고 피부가 따뜻하고 축축하고 배변 횟수가 증가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무릉변을 자주 보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으며 식욕이 감퇴되지만 체중이 증가하고 네. 손발이 저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생리불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증상에서 3가지 이상이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면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 이 6가지 중 3가지 이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 중에서 네. 안구 돌출이요. 왜 연예인들도 이것 때문에 뭐 수술을 좀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눈은 왜 나오는 거예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 네. 약 20% 환자에서 안구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나 각막염이 생기거나 네.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복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예. 이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합니다. 네. 갑상선 안병증은 한마디로 갑상선 기능 이상과 연관된 눈에 일어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안구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저게 초기예요? 좀 진행된 상태예요. 예, 예. 사실은 아이고, 놀래라. 여기는요. 예, 예. 예, 예. 처음에는 사실 이까지 돌출되거나 이렇게 부종이 오진 않고요. 예. 약간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예. 눈꺼풀이 살짝 올라간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환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눈꺼풀이 위로 당겨 올라가져서 네. 좀 눈을 반짝 뜨고 있는 그런 느낌만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진행이 되면 이후에 이렇게 돌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갑상선 안병증에서 이 돌출은 결국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깁니다.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중에 지방과 근육이 있는데요. 네.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지방이 늘어나고 네.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네. 결국 눈이 돌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들리는 얘기 중에 조금 걱정스러운 건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눈이 저렇게 돌출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선생님 어떤가요? 대부분 이제 약간 눈꺼풀 정도만 반짝 떠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2차적으로 근육의 비후라든지 또는 시력의 복시가 온다든지 네. 시력의 저하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예. 네.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성기 때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주사하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시력에 문제가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나 또 미용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낫더라도 호전이 되더라도 눈이 다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질환의 경과가 내과적인 치료를 완료를 했다 하더라도 갑상선 안병증은 계속 진행되거나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네. 눈에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래서 초기에 진단을 하고 증상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갑상선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자분들, 여성분들. 저는 남성분 딱 한 분밖에 못 봤거든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요. 네. 남성분들께서 갑상선 질환을 진단을 하게 되면 네. 여자만 생기는 병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네. 네. 질환별로 빈도를 보면 갑상선 결절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 남성에 비해서 3-4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음. 가장 흔한 원인인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병의 경우에는 여성에서 10배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도 대부분 여성에서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남성들도 갑상선 있는 거 맞죠? 네, 있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약간 여성 호르몬이랑 뭐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결국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는 네.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 여성 호르몬에 의한 이런 예. 효과가 아닐까 하고 아.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의 경우도 여성에서 많지만 네. 갑상선 암 중 예후가 좋지 않은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남성에서 약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건 또 남성들에게 많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연령층도 참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10대 환자도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딱히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데 아마도 예전에 비해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데한 인식이 많아지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저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 이상 증상이 있다고 피로하다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그런 것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 갑상선에 걸리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지 이제 갑상선 질환 치료는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결국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약물 치료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항갑상선제를 통한 약물 치료가 있고 예.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항갑상선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 재발률이 높다든지 또는 한 번 복용하면 1, 2년 정도 복용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네. 드물게는 우리 몸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네. 제일 먼저 체전방에 나서는 세포가 네. 과립구인데요. 네. 이 과립구를 파괴해서 숫자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무과립구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예. 또 드물게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네.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요오드 치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사선 방사선 요오드 치료. 치료는 네. 보통 방사선 하면 쬐는 거를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방사선 요오드는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방사선 요오드가 몸 안에 들어가서 갑상선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꼭 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갑상선이 굉장히 크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네. 항갑상선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 부작용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경우라든지 네. 자주 재발을 한 경우에 예. 해볼 수 있고요. 네.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한 경우에 피폭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임신부나 수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전하게 수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90% 이상에서 복용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네.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다 약의 형태로 지금 드시게 되는 거니까. 네, 섭취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방사선 치료인데 어느 걸 선택하게 될지는 뭐 환자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결정해 주시는 건가요? 나라에 따라서 사실 선호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의 경우에는 네. 항갑상선제를 이용한 그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선호를 합니다. 아마도 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국에서는 어. 1차적인 치료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치료법이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 나라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러네요. 말씀 주셨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아까 치료를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음. 방사선 요오드를 투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면 네. 그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호르몬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술도 하잖아요. 네. 수술은 뭐 항진증, 저하증 다 하나요? 아니요, 항진증인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수술은 갑상선 암의 수술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정도의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게 되는데요. 예. 효과가 가장 빠르긴 하지만 네. 수술로 인한 합병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 갑상선에 원래 부갑상선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네. 제거를 하면서 그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지만 네.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기능을 그렇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어서 치료인데요.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는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약물 투여를 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복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증은 쉽게 말해서 부족한 호르몬을 네. 계속 섭취를 해주면 그게 어. 치료가 되는 거겠어요. 네, 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복용을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괜찮다고 임의로 끊어버리면 네. 다시 재발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 방사선, 수술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지금 약 드시는 분들 보면 몇 년째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건가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있어서 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상태를 보면요. 보통 1, 2년간의 치료 기간을 갖게 되는데 네. 그중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되어서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네. 네. 50에서 60% 정도의 완치를 보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보면 한 1, 2년 안에 재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발을 한다. 네. 재발을 하게 되면 저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차적으로는 다시 항갑상선제 복용을 이제 투약을 고려를 먼저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비슷한 기간 동안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할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건 항진증이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될 때까지 4에서 6주 간격으로 네. 정기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면서 용량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치라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0 내지 50%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완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뒤에도 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 치료를 네, 종료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치료를 중단하는 시점 자체는 갑상선 기능 상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검사 방법인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한 항체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어. 보고 그런 치료 중단을 결정을 합니다. 어. 만약에 항체가가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경우에는 다시 네.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처음 진단 당시에 갑상선이 굉장히 컸다든지 네. 또 나이가 어렸다든지 예. 남자분이라든지 네. 이러한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쩌면 운이 안 좋으면 네.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재발 확률이 높습니까? 그 재발하는 경우는 아까 50에서 60% 정도가 네. 완치가 되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재발하는데 아. 정확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면은 좀 재발 확률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보면은 수술을 해도 재발을 되더라고요. 네, 일부 잔여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기 때문에 네. 일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 범위에 따라서 네. 틀린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갑상선 조직을 제거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낮지만 네. 좀 많은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천천히 해야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올바르게 섭취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호르몬제는 드시는 약이나 식사량에 따라서 식사 여부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아침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을 하시고요. 네. 이후에 1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시는 경우에는 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네. 3, 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드시거나 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랑 이렇게 좀 떨고 놓는 느낌이네요. 왜 네. 그런가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칼슘 보충제나 제산제, 철분제제 같은 약물을 드실 때도 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별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텀을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요즘 칼슘 드시는 분들, 저런 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예. 너무 약의 복용 시간이 예. 너무 길어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1시간 정도나 차이를 두고 그냥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공복의 경우에 그 식사 전에 약을 드시는 게 있고 식사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네. 좀 네.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약을 중단하지 않도록 네. 하도록 까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어. 주의하시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기능 예. 검사를 하는 날에는 네, 검사를 하는 예. 날에는 예. 약물을 복용을 검사 후에 하시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을 복용하시고 나서 혈액 채취를 했을 때 네. 갑상선 기능 검사가 원래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음번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할 경우에는 네. 그날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어.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다음에 네. 오실 때는 약 먹지 보통 말고 말씀을 오세요. 드리죠. 그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약을 드시고 오셨을 텐데 중간에 결혼도 하실 테고 임신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임신을 했어요, 선생님. 네. 약 계속 먹어도 되나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갑상선 호르몬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네. 드셔도 되는데 중단을 할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중지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태아가 생기고 나서 3개월 뒤가 되면 이제 갑상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5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자신의 몸에서 생긴 갑상선을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모체로부터 오롯이 갑상선 호르몬을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여서 부족하게 태아로 넘어갈 경우에는 아이도 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 어. 뇌와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어. 네. 네.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무조건 잘 복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임신 계획이 있다면 자기가 갑상선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임신 초반이라든지 임신 기간 동안에 갑상선 기능의 정상 범위가 정상인과 달라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네.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선생님. 그 임신이 워낙 안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건 괜찮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아까 증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생리불순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예, 그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예.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있어요. 예, 예. 네. 그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여성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제대로 잡았더니 임신이 수월하게 잘 되더라. 네. 이런 경우도 네. 있겠군요. 네. 네. 정말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일례로 갑상선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면 뼈에 구멍이 송송 난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우리 뼈는 사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꼭 우리가 폐경기가 된 것처럼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그래서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골절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간혹 또 다른 질문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께서 예. 문의를 많이 하셔요. 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는데 아. 괜찮은지에 대해서 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음.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갑상선 약 때문에 생긴 골다공증이 아니라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긴 네, 골다공증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염증. 네, 갑상선에도 염증이 생기네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정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네. 급성 염증에서부터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갑상선염이 생기면 일부의 갑상선 조직이 파괴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 내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항진증 생기겠네요. 증상이 네.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되었다가 예. 그 이후에는 또 기능 저하로 되는 경우도 있고 우와. 질환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회복돼서 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기능과 관련된 증상 외에 큰 증상이 없는데요. 네.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갑상선염이 있는데 통증이라면 여기 갑상선이 있는 그 위치의 통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초음파로 눌렸을 때 환자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아. 통증을 호소를 아픈가 하십니다. 봐요. 예,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염증이라고 하면은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서 이리 들어가서 갑상선염이 생기는 건가요? 갑상선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림을 네. 보시게 되면 먼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산후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반응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산후 갑상선염은 출산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상선염이 발생합니다. 예. 사실 이 시기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하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냥 애 보느라고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푸석푸석해지고 체중도 늘고 굉장히 피로하고 하는데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또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출산하고 나셔서 목이 붓거나 너무 많은 피로감을 호소할 경우에는 예.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네.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앞서 잠시 언급했던 아급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증상이 있고 난 이후에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상선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네. 그 경과를 거치는 것이 음. 아급성 갑상선염이고요. 네. 이 경우는 그냥 아프고 말면 좋아지면 호전이 되는데 네. 간혹 오른쪽에 생겼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약을 먹고 치료가 됐는데 또 네. 생겼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으로도 유발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갑상선을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일시적인 항증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저하도 올 수 있습니다. 음. 그 이외에도 네. 약물에 의해서 갑상선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세균이 들어와서 급성 갑상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입 잘 입 벌리고 맞췄네요. 자면? 네, 하나 해냈어요. 아니, 그러면 갑상선염은 어쨌든 염증이니까 이 염증을 잡기만 하면 이 같은 경우는 좀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네. 갑상선염의 경과에 따라서 그냥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항진증 상태가 되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갑상선제까지 쓰는 게 아니고 맥박이 뛴다든지 이러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기가 지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왔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투약하기도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가 간 얘기할 때 간은 뭐 간염이 나중에 간경변, 간암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살짝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여기도 갑상선에도 염증이 생기면 이게 암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다행입니다. 않고요. 네,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간혹 환자가 갑자기 목이 커졌다고 하면서 네.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화되면서 목이 커졌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갑상선이 커지는 거지만 네. 간혹 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갑상선 암이 아니고 임파종이라고 해서 림프절에 생기는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갑상선이 어쨌든 이 목 부근에 있으니까 네. 이 목 부근이 좀 붓고 커지면은 다 갑상선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갑상선 염도 여기가 좀 커지나요? 대부분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보면 목에 뭔가 잡히면 저희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 목 아래쪽에서 뭔가 커졌다거나 네. 만져질 경우에 갑상선 결절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것들이 위쪽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네네네. 감기나 네. 이런 것들이 걸렸을 네. 때 여기 붓는다고 오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임파선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림을 보면서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목의 세로 중앙선 그리고 가로 중앙선을 살짝 그어봤을 때 네. 근접한 양옆의 1번에 해당되는 곳이 뭔가 부어 있거나 혹이 생겼다면 갑상선 결절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위쪽으로 가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한 게 생겼을 때는 림프절이나 침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중앙에 떡하니 혹이 있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상선 설관 낭종이라고 해서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 있고요. 그럼 육안으로도 이게 딱 보면 보이시나요? 그때는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 목은 어때요? 전증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중앙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갑상선 질환인 거고 네네. 양쪽으로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위쪽에서 만져지는 거는 림프절의 문제일 경우가 예, 많다라는 간혹 말씀이신 거죠. 이제 갑상선의 경우도 일부의 엽이 중간으로 뻗어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위쪽에도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결절 그렇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결절이 뭔가요, 선생님? 결절은 네. 그 갑상선에서 발견되는 혹 또는 종양을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예.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세포가 자라나서 갑상선 안에서 덩어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어휴, 누가 봐도 예, 알수 누가 있겠네요. 봐도 혹이구나 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만져지지 않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속도도 느려서 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초음파를 많이 하면서 네. 40세 이상의 성인에 있어서는 40%까지도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 안에 혹이 있다는 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한데 혹시 이 혹이 좀 악성 종양인지는 어떻게 진단을 하죠? 목이 좀 튀어나와 보이거나 네. 혹이 만져질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결국에는 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은 양성 혹인 경우가 많고요. 네. 5에서 10% 정도에서 악성 결절로 진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요즘에 있어서는 작은 혹들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2016년에 갑상선 학회에서 초음파의 소견을 봐가지고 네. 악성도를 분류를 해서 세포 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시면 초음파 검사와 함께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포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악성이나 여포성 종양이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이외에 양성 결절로 나온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절의 대부분, 그러니까 결절의 90% 정도는 양성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착한 암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고, 하지만 5 내지 10%는 악성일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검사를 이제 하시면 초음파로 이렇게 보시는 건 우리가 알고, 네. 세포 검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안 아프다고 해주세요. 조금 아픕니다. 싫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 네, 저 미세침 흡인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는 그 크기와 유사한 네. 주사기를 가지고 두세 차례 찔러서 네. 세포를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예. 보통 환자분들이 누워서 또는 앉아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요즘에는 크기가 작고 또 깊숙이 있는 혹들도 많아서 초음파를 보고 그 위치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서 세포를 채취를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2회 정도의 세포 채취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취는 필요 없고요. 네. 비교적 안전한 검사긴 하지만 드물게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의 아스피린 경우- 드시는 분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복용을 중단하시도록 네.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예. 이러한 약물을 드시지 않더라도 예. 혈관 분포가 많은 혹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뭔가 혈관이 있었다든지 피가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지혈을 하고 귀가를 하시도록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귀가를 괜찮다는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하셨더라도 검사했던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네. 통증을 유발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종이 생긴 것은 아닌지 네.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검사할 때도 이렇게 아프게 검사를 했는데 치료는요? 치료도 꼭 수술밖에 없습니까? 예, 먼저 양성 결절의 경우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처럼 특별한 치료는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주변의 기도라든지 예. 식도를 압박하고 또 너무 커서 미용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네. 수술적 치료나 예.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비수술적 요법에는 에탄올 절제술과 고주파 절제술이 있습니다. 에탄올 절제술을 먼저 보면요. 네. 세포 검사하는 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바늘이 그렇네요. 들어가서. 네. 네. 이 경우에는 액체로 차 있는 낭성 결절의 경우에 주로 네. 이러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주사 바늘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뽑아낸 다음에 무록 얘기하시는 거죠? 네, 무록.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물혹에 있는 액체를 뽑아낸 다음에 네. 그 안에 에탄올을 집어넣어서 그 혹의 크기를 줄이는 그래요? 물 주머니를 짜부러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탄올을 선생님 왜 넣어요? 술 아닌가요, 술? 그래서 그 화학반을 이용해서 네. 그 주머니에 를 짜부러들게 만든다고 생각을 마시는 건 하시면 도움 안 되죠. 네, 직접 안타깝네요. 찔러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절제술은요? 네, 고주파 절제술은 똑같은 방법인데 이 침이 바늘 형태의 전극입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이 전극을 가지고 있는 바늘을 삽입을 해서 고주파를 흘려보내서 결절을 열로 태우는 시술입니다. 예, 대부분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양성 결절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에는 재발한 암 중에서 재발했을 경우 물론 1차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지만 네. 같은 부위에 동일한 부위에 계속적으로 재발을 한다든 예.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목에 수술 자국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요즘은 네. 점점 이렇게 칼을 덜 대는 방법으로 점점 네. 수술법들이 수술 방법도 예. 상처가 덜 나는 방법들이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통계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 남녀 통틀어서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암이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말이 많아요. 이게 과잉 검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네, 2015년 10대 암 발병률을 연령별로
연령별로 본 도표인데요. 네. 갑상선암은 여성에서 1위고요. 남성에서는 6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게다가 1990년도에 국가암 통계 이후로 2011년도까지 연간 23%까지 증가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건데요. 네. 이것은 아마도 진단 방법의 발달, 그리고 네. 초음파 기술의 발달이죠. 네, 그리고 네. 검진이 많이 되면서 예. 이로 인해서 작은 미세 유두암의 발견이 많아졌기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암의 증가도 있었지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암의 증가도 동시에 발견이 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갑상선암의 네. 경우에. 네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해산물, 해조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섭취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만 해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찾아낸 게 많아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 와중에 정말로 질병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경제 성장이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아까 곽동원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갑상선 암에 같은 경우는 뭐 예후도 좋고 진행도 좀 더뎌서 거북이암 또 착한 암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갑상선암은 착한 암, 순한 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게다가 이제 몇 년 전에는 과잉 진료로 인해서 갑상선암 수술이 늘고 있다는 논란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이슈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갑상선암 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포세포에 생긴 것들이 분화암으로 유두암과 여포암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분화가 덜 된 암이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나쁜 암이죠. 얘네는 경우는. 그것이 역형성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한 암, 순한 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상선 유두암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암이고요. 네.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포암도 비슷하게 나쁘지 않아서 10년 생존율의 경우에 7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런 역형성암 같은 경우는 예. 수술을 한 이후라도 재발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크기의 증가도 굉장히 빨라서 네. 심한 경우에는 진단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모든 암을 가지고 순한 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네. 그냥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방치를 해주신다면 네. 그건 잘못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아도 또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상선에 암이 생긴 경우에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재발이 가능한가요? 네, 재발이 가능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아닌 유두암의 경우는 네. 주변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갑상선 암의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 갑상선 호르몬의 어쨌든 원료가 요오드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들 있잖아요. 뭐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은 그냥 많이 먹으면 갑상선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해조류에 대한 좀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생각들과 달리 네. 요오드가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에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반찬 중에 하나는 늘 있죠. 보통. 네. 네네. 김만 그래서- 있으면 밥 먹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섭취하는 이런 식품들만으로 네. 일일 필요한 요오드 섭취량을 네. 모두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네. 더 많이 먹을 필요도 어. 그렇다고 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따로 더 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건강식품들 중에 요오드 성분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팔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암과 요오드를 섭취를 해서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갑상선 종이 많이 생기는 네. 갑상선이 커져 있는 걸 갑상선 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유럽이나 이런 곳에 보면 네. 갑상선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어. 갑상선이 커지고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생기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이런 곳에서는 충분한 요오드의 섭취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다행입니다. 우리는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굳이 구해서 드실 필요 없겠고요. 그냥 네. 반찬만 꾸준히 잘 드시면 김, 미역, 다시마 반찬만 꾸준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갑상선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갑상선 질환은 가족력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갑상선 결절이나 암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미리 정기 검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네.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네. 특히 갑상선 암 중에 유전적 변이와 관련이 된 암이 드물게 있습니다. 네. 수질암이라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지금 현재 암에 대한 검진도 갑상선 암의 경우에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갑상선과 관련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네.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도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몸속의 예쁜 나비 예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